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왼쪽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제가 좀 주목한 스탯들, 세부 스탯 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에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위쪽에는 이제 득점 관련된 것들, 득점 뽑은 거,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밑에는 수비적으로 상대한테 실점한 거, 야투 몇 프로로 내줬냐, 3점 몇 프로로 내줬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좀 최근 지표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여태까지 한 12경기나 하면서 뭐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넬 레이팅, 그리고 얘네들이 페이스가 얼마나 빠르냐, 전체적인 야투 시도, 3점슛 시도, 그리고 상대한테 몇 번의 야투를 허용을 했는지, 그리고 자유투 시도나 상대한테 자유투 허용한 거, 턴오버, 본인들이 상대한테 턴오버를 유도를 한 것들이나, 뭐 속공 빈도나 픽앤롤 플레이, 오펜시브 리바운드, 상대한테 오펜 리바 얼마나 먹었는지, 골 및 수비는 몇 퍼센트 정도로 상대한테 허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NBA 30개 전부 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지 각 팀의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표본이 생겨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그래프에는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 어시스트 같은 뭐 기본 수치들,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 상으로 뭐 수치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요즘에 또 A매치가 한창이어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A매치 또 프리뷰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될 거예요. 첫 경기는 올랜도 대 브루클린입니다. 자, 올랜도는 내일 이제 벤케로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케로의 이제 온오프 같은 것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벤케로가 저는 올랜도에서 막 그렇게까지 효용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피지컬은 거의 뭐 르브론급이고, 외곽도 쏠 줄 알고, 플레이메이킹도 조금 되고, 갖추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얘가 좀 얼빠진 놈입니다. 턴오버가 많기도 하고, 이상한 이런 샷 크리에이팅도 이상하고 좀 효율이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 친구가 있을 때 없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뭐 있을 때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았다고 하는데, 당장 이제 작년을 보면은 벤케로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20승 16패였다. 벤케로가 없는 구간에서 막 한 11경기 동안 10승 1패를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올랜도가. 어쨌든 얘가 없을 때 좀 언더로 가는 게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수비가 오히려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뭐 플러스였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언더로 조금 더 간다. 원래부터 언더 팀이지만은 더 언더로 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맞대결 상으로도 이제 올랜도가 브루클린한테는 6연승을 달렸다고 하고, 작년에는 브루클린이 언더 팀이었으니까 전부 다 저득점으로 묶어서 잘 이겨왔다고 합니다. 글쎄 뭐 지난번 경기 때는 벤케로가 일찍 나갔는데도 뉴욕 닉스를 그냥 학살을 했어요, 올랜도가. 원정인데도 뉴욕이 홈에서 전승에다가 올마인이었는데 올랜도가 좀 의미 있는 경기를 좀 했습니다. 반대로 브루클린은 토론토한테 막판에 이제 겨우겨우 프렌을 했었죠. 0.5로 프렌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홈콜도 조금 있었고, 자유투도 잘 넣고, 3점을 좀 이제 공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브루클린 요즘에는 이제 공격이 슬금슬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좀 별로다. 그리고 수비도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 경기가 14.5를 받았잖아요. 여전히 저는 베인이 직전 경기 때는 조금 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아졌냐, 그런 것들 확답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올랜도가 또 홈이니까 많은 자유투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이제 적은 야투 시도라든지 3점도 리그에서 가장 안 시도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브루클린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처럼 나오기는 합니다. 브루클린은 맞춰가는 팀이지 본인들이 어떻게 좀 능동적으로 빠른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속공도 좀 지향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사실 14.5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벤케로가 없는 것도 사실 이 옵션 상으로는 좀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브루클린도 기분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번 14.5면은 프렌 한번 노려보고 싶긴 하네요. 올랜도가 홈발이 상당히 좋고 여지껏 브루클린을 잘 막아 세웠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뭐 프렌이나 그냥 언더 쪽으로 보고 있는 매치이긴 합니다. 어려워 보여요.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대 마이애미인데, 자, 뉴욕에서는 이제 브런슨의 결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디 뭐 NBA 관련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요 이런 선수들의 온 오프 코트 마진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브런슨이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을 때는 플러스 10.5인데 없을 때는 마이너스 0.8이라고 확실히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들이 있고, 제가 매번 찾아보는 이런 거 상으로도 비슷하게 수치가 찍히고 있어요. 작년에는요, 브런슨이 이제 없을 때 뉴욕 닉스는 11승 6패, 성적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은 득점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는데 수비로 벌어들인 게 많았어가지고 오히려 없을 때도 플러스 1.1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10.3점이나 언더로 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뉴욕이 아마 공격에서는 약간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체자로는 맥브라이드를 쓸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도 맥브라이드 칭찬 많이 했습니다. 꽤나 유용하다. 여기도 보면은 맥브라이드가 있을 때도 뉴욕 닉스는 플러스로 찍히죠. 이 친구는 거의 뭐 벤치에서 많이 뛰었는데, 다른 뉴욕의 벤치 자원들보다도 맥브라이드가 있을 때는 플러스가 더 많이 찍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여러 번 마이애미가 이런 높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데바요가 이제 뭐 결장하고 나서 경기당 평균 한 22개 정도의 오펜 리바를 허용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뉴욕 닉스는 오펜 리바가 전체 5등에다가 상대한테 허용을 뭐 가장 안 하는 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컨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에요. 본인들은 많은 공격 시도를 가져가면서 상대는 가장 못 던지게 한다. 거의 뭐 경기당 10번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컨 찬스로 3점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 3점조차 성공률이 꽤나 괜찮죠. 반대로 마이애미는 페이스는 리그에서 가장 빠르지만은 이런 높이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오펜 리바는 거의 뭐 시도를 안 하는 팀인데 허용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빠르니까 공격 시도가 많지만 상대한테 허용하는 게 리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뭔가 저는 좀 카운터가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브런슨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얘네들 플레이 기조상으로는 저는 뉴욕이 마이애미에 좀 카운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 맞대결 때는 한번 마이애미가 홈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네, 이날은 뭐 브런슨이 37점으로 그 전까지 안 좋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날이기도 하고, 로빈슨이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뉴욕 닉스의 오펜 리바 머신이죠. 이날 브런슨이 없는데도 얘네가 16 오펜을 땄는데, 뉴욕 닉스가 너무 야투가 저조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경기보다는 전설적 카운트가 확실한 것 같다. 여기도 보면 이 마이애미가 수비 효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야투 방어가 최근 5경기 동안 2등, 3점을 가장 잘 막은 팀인데, 근데 실점을 리그에서 28등으로 뒤에서 세 번째예요. 이만큼 상대랑 빠르게 많이 주고받는다. 뉴욕 닉스는 요즘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공격은 잘 되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야투 방어에 비해서 점수가 적었던 거는 상대를 못 던지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 팀이 좀 뭔가 상충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뉴욕 닉스가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은 좀 들어서 뉴욕을 좀 좋게 보고 여기다 오바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얘네들도 맞대결 얼마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120점도 안 났어요. 1쿼터 때 69점이 났지만은 제가 여러 번 필라델피아 이런 조루 기조가 많이 있다. 1쿼터 때 점수를 빡 내고 이후에는 점수가 되게 안 났습니다. 50점도 안 난 쿼터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날 뭐 이때는 뭐 커닝햄이나 뭐 듀렌이 좋은 활약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3점 같은 것들이 꽤나 잘 들어갔다던지, 반대로 필라델피아선 이제 맥시가 요즘에 너무 좀 출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힘이 붙인 모습이 있거든요. 슬슬 기록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지컴도 요즘에 좀 물이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하죠. 벤치 애들이 조금 잘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패배를 했던 경기고, 내일도 일단 엔비드가 없고요. 에지컴도 지금 퀘셔너블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에지컴 얘가 경기장에 있으면은 한 5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때 뭐 커닝햄이나 듀렌 여러 선수들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냥 벤치 파워로 마이애미를 잡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이 결장 같은 게,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커닝햄이나 듀렌이 없는데 그런 경기도 이기는 거 보고 참 올 시즌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벤치 자원들의 이제 폴 리드나 젠킨스 이런 애들이 아주 뭐 잘한 경기였었습니다. 던컨 로빈슨도 충분히 잘했었고 팀 스피릿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디트가 왜 동부에서 지금 가장 이제 순위가 높은 팀인지 그런 것들을 입증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저는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막 빠른 팀처럼은 안 느껴지거든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좀 인사이드 빈도가 높은 팀이에요 디트로이트는. 내일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사실 인사이드는 조금 허약하다고 봐야겠죠. 그 엔비드도 없고 폴 조지도 없다. 저는 여러 번 팀 셀러리 중에서 거의 뭐 절반이 넘는, 2명이 합해갖고 절반이 넘는데 그런 애들이 없는 셈이니까 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필라델피아가 동부 2위이긴 하지만 많이 지고 있잖아요. 점차 저는 좀 거품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도 얘네들 믿어주면 참 못하는 애들인데, 제 관점에서는 현재는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일도 디트로이트에 이런 친구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더 따져봐야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디트로이트가 약간은 나아 보인다. 기조상으로도 뭐 언더 같은 거 생각은 해봄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세크라멘토인데요. 여기는 지금 맞대결 11경기째 전부 다 원정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크가 너무 못하고 있고 미네소타는 좀 전력이 좋아지는 와중에 있는데, 야, 내일 경기까지 설마 원정승이 나올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요즘에 세크는 되게 못한다. 기본적으로 그냥 실점이 리그 뭐 바닥 수준이고 공격도 요즘에 잘 안 됩니다. 3점이 그나마 좀 숨구멍인데, 라인업 자체가 일단 원래부터 수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세크라멘토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미 올 시즌에 라빈이나 드로단, 사보니스 이런 애들을 판매를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를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죠. 휴로도 매번 못하고 있고, 서브록도 한 3-4경기가나 잘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원상복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그냥 세크라멘토가 아주 안 좋아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요즘 득점이 이런 공격 부분에서 확실히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앤트맨 복귀 이후에 첫 경기 때 조지고 다음 경기들에서는 계속 많은 득점 해주고 있죠. 3점도 폭발을 하고, 맥다니엘스는 늘 이런 뭐 짭규란트의 모습, 커딩 플레이도 좋고 수비적으로도 락다운 디펜더입니다. 아주 좋은 선수고요.
그 디빈첸조도 3점 지원이 된다든지, 랜들은 그냥 올 시즌이 뭐 베스트급 시즌이고 약간 뭐 고베어가 쓸모가 없다거나 나즈리드가 아쉬워진 거 이런 게 있지만은 뭐 원정 팀들이 계속 이겼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뭐 강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239.5씩이나 받았고 세크가 지금 수비가 참 안 좋긴 한데 공격에서도 요즘 좀 안 풀리고 있어서 사실 좀 점수가 많이 높아 보긴 하거든요. 기준점이. 저 올 시즌의 미네타가 그렇게 막 언더팀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데 공수 양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 거면은 그냥 12.5여도 미네타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언더오버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세크 프레임 보는 것도 사실 손이 많이 안 가고 지금 저는 세크가 직전 경기 에틀한테도 홈에서 4.5 프레임을 받을 정도니까 그냥 리그 인식 자체가 세크를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어서요. 미네소타의 뭐 높은 기준점이어도 헨슨밖에 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러키 대 샬럿 경기입니다. 내일은 이제 아마 쿤보나 라멜로가 둘 다 뛸 수 있을 거로 보여.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샬럿의 홈에서 홈은 바꿔서 이제 재대결이고 양 팀의 이제 얼굴들이 못 나온 경기였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기준이지만은 쿤보는 있을 때와 없을 때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하게 올 시즌에는 쿤보가 거의 뭐 MVP급 플레이어죠. 여기 있는 애들 가운데서도 온오프 마진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쿤보가 있을 때는 8.7, 없을 때는 마이너스 9.9로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멜로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얘가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 오히려 없어지면은 득점에서 잃는 게 커가지고 마이너스이긴 한데 언더로 하는 게 더 명확했다. 각종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라멜로는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위쪽에 보면 이게 그 라멜로가 이제 출전했던 경기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즘에 결장하고 있는 경기들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출전한 경기들을 보면은 팀 득점은 120.8점, 실점은 124점입니다. 반대로 라멜로가 없던 경기는 득점이 113.6점, 실점은 113.2점으로 확실히 언더로 많이 가는 게 보여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득점 늘어나는 것보다 실점에서 라멜로가 있을 때 잃는 게 더 커가지고 더 마이너스이긴 하거든요. 플레이 내용상으로는 공격을 한 4번 정도 더 쏩니다. 슛을. 그리고 야투율도 있을 때가 한 2%가량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3점슛도 있을 때 381인데 없을 때는 357. 여기도 한 2.4%가량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그만큼 라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올 시즌도 이렇게 공격에서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와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내일은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전보다는 확실히 오바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미러키가 저번에 쿤보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 외곽 지원이 참 안 됐거든요. 직전 경기 때 AJ 그린이나 게투주 같은 애들의 이런 3점 감이 완전 바닥이었었고 그나마 뭐 벤치에서 그리고 또 롤린스가 좋은 활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팀 전반적인 3점도 확실히 인사이드로 파고들어주는 쿤보가 없으면 기회가 좀 퀄리티가 안 좋았긴 했었거든요. 리머택을 해주는 그런 미러키의 쿤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런 쿤보는요 인사이드 돌파가 많다 보니까 샬럿 입장에서는 이 림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올 시즌에 골밑 수비가 리그에서 5등 정도고 오펜 리버 활용도 잘 안하고 피켄롤이 많다는 거는 빅맨 활용을 잘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칼크브레너가 없습니다. 올 시즌 신인으로서 칼크브레너가 야투율이 그냥 말도 안 되고 지금 올 시즌 드래프트된 신인들 중에서 그냥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블락을 찍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을 잘 찍는 저런 친구가 없다는 것도 쿤보한테는 그래도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건 10.5나 되기도 하고 핸디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오바 보기에는 그전보다 확실히 좀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양팀 다 미러키도 요즘 한 228밖에 안 나고 샬럿도 지금 226점밖에 안 났다고 했잖아요. 최근 5경기 동안. 샬럿은 이게 모조리 라멜로가 없을 때입니다. 저는 한번 오바를 좀 더 우선시 해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미러키는 지금 턴오버 관리가 리그에서 3번째로 잘 되는데 샬럿은 턴오버가 리그에서 2번째로 많고 상대 턴오버 유발은 가장 못하는 팀입니다. 앞선에서 수비력이 없고 실책으로 인한 이런 뭐 역습 실점들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러키의 앞선이 조금 더 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턴 대 포틀랜드입니다. 여기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휴스턴을 리그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팀이다. 오펜시브 레이팅 1등, 디펜시브 레이팅 8등으로 그냥 리그에서 아주 손꼽히는 강팀입니다. 대신에 페이스는 느리고 3점 시도를 적게 한다. 확률 높은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자유투까지 많이 얻어내고 상대한테 자유투를 가장 안 주는 팀이기도 해요. 오펜리바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빅맨 오히려 생군 같은 애들이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하다 보니까 피켄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포틀랜드도 오펜리바를 꽤나 잘 따고요. 상대한테도 허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휴스턴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턴오버인데 포틀랜드를 리그에서 앞선 손질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 휴스턴이 참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데 포틀랜드는 또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기도 하고 본인들도 꽤 얻어내기도 하고요. 역시나 포틀랜드도 기조가 비슷한 게 야투는 4번째로 많이 던지는데 상대팀은 4번째로 적게 던지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페이스도 상당히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좀 포틀랜드가 휴스턴을 카운터로 잘 친다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휴스턴이 그 전에 공격력이 원천 말도 안 되게 좋다가 지금은 살짝 좀 평준화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리그에서 43.5%로 3점을 꺾고 있으니까 또 이제 클러치 가면은 듀란트라는 이런 사기 캐릭이 있기도 하다. 포틀랜드는 그런 면에서는 살짝 못 미치기는 해요. 포틀랜드 요즘 좀 샤프가 좋아진 게 직전 경기 때 35점, 그날 아브디아도 32점을 박았는데 샤프가 살아나는 게 좀 큽니다. 쉐이든 샤프 11월 달에 평균 25.6점에다가 야투를 55%로 상당히 좋아진 면모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그 10월 달에는 이랬습니다. 야투율이 35%, 3점이 26.7%였고요. 평균 득점 17.3점밖에 안 됐어요. 평균이 거의 한 8점가량 올랐다.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고투바이가 살아나면은 팀에도 플러스가 많이 되겠죠. 사실 또 휴스턴이 홈에서 어마어마한 강팀이기도 하고 저는 휴스턴을 좀 높게 보는 사람으로서 얘를 좀 고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카운터가 잘 쳐진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원래부터 올 시즌 휴스턴은 이 턴오버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포틀랜드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다. 휴스턴이 많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포틀랜드의 프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포틀도 믿음을 주면은 참 못하는 놈들인데 그래도 올 시즌에 실제로 뭐 덴버나 골스, 레이커스 이런 애들 박살내는 쪽도 있기도 하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높이 휴스턴이 자랑하는 높이 부분에서도 포틀랜드가 딱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자유투를 얼마나 내주느냐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오바도 보기가 괜찮은 게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양팀 다 휴스턴은 124점, 포틀랜드는 시즌 121점을 합해서 245점이거든요. 236.5면은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을 해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휴스턴이 턴오버로 얼마나 공격 기회를 잃느냐에 좀 따라 달린 것 같네. 자, 그 다음에는 뉴올리언스 대 레이커스입니다. 일단 맞대결상으로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은 플레이인까지 포함을 해서 레이커스가 맞대결 9대1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6연승까지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그냥 뭐 망했습니다. 여기 있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각종 부분에서 전부 다 최하위권에 달리고 있고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고 인사이드 지금 뭐 루니, 뭐 미시, 데리 퀸 이런 뭐 빅맨 자원이 여러 있는데 일단 이 리그에서 가장 인사이드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레이커스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피켓롤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돈치치랑 리브스랑 특히나 돈치치는 2대2 게임의 도사죠. 그냥 에이튼을 살려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레이커스는 3점 성공률 같은 게 오히려 뉴올보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외곽 경쟁력이 없는데 이런 투맨 게임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날보다 레이커스의 오펜스가 잘 풀릴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처럼 보이고 사실 레이커스는 여기도 보면은 그 야투 시도가 리그에서 가장 적다든지 상대하는 좀 이제 못 던지게 하는 편이에요. 86.7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레이커스는 약간 언더팀에 가깝다는 냄새가 조금 있어요. 빠르지도 않고 자유투를 잘 뜯어내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레이커스가 요즘에 또 언더 게임이 좀 많기도 한데 뉴올이 워낙에 좀 헐거운 팀이라 그래서 좀 고민이지만 저는 일단 언더 같은 거 좀 보고 싶고요. 레이커스가 또 원정이니까 홈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울 텐데 10.5는 약간 부담되긴 하거든요. 뉴올이 여기 있는 뭐 트모삼이나 베이 허브 존스 윙자원은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벤치에서도 알바라도나 데릭 퀸이나 호킨스 같은 득점원들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좀 비비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10.5는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헨슨 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는 언더를 노리고 싶은 느낌? 레이커스의 이 투맨 게임 돈치치나 에이튼 이쪽으로 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0.5는 약간은 좀 고민이 됩니다.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맞대결상으로 아주 뭐 좋다는 것도 있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은 댈러스 대 클리퍼스입니다. 지금 리그에서 아마 가장 좀 득점 같은 것들이 적은 팀들일 거예요. 댈러스는 경기당 107.8점, 클리퍼스는 109.5점으로 특히 이제 클리퍼스는 하든이 있어가지고 느린 팀이기도 합니다. 페이스가 가장 느리고 야투 지도도 가장 적고 상대는 또 5번째로 못 던지게 한다. 여기에다가 자유투도 못 뜯어내고 있습니다. 상대한테도 자유투를 3번째로 안 주기도 하고 속공을 가장 아끼는 팀이에요. 그냥 느릴 수밖에 없는 지표다 뭐 이런 거죠. 대신에 뭐 수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빌도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카와이도 못 나고 있는지라 내일은 그나마 제가 약간 바라는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그냥 카와이 자리 이제 콜린스가 들어간 느낌 뭐 이런 건데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브래들리 빌이나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있는 거고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던이나 콜린스가 선발로 올라온 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래도 아래에 있는 게 덜 마이너스이기는 해요. 여전히 뭐 느리고 난 그냥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 사실 콜린스를 선발로 올려봤더니 그렇게 뭐 잘하지도 못했고 콜린스가 없으니까 벤치에서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클리퍼스도 지금 참 답이 없습니다.
댈러스도 답이 없는 거는 똑같아요. 내일도 AD가 퀘셔너블이지만은 지금 구단 내부적으로는 니코 해리슨 단장을 자르고 돈치치랑 AD를 트레이드했던 단장을 자르고 AD가 올 시즌에 지금 또 몸무게도 엄청 불어있기도 하고 얘를 또 트레이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주 차원에서 AD의 이런 신체 상태는 출전이 가능하지만은 이 친구의 출전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좀 쌩쌩한 상태로 트레이드를 하려고 AD를 일부러 출전을 막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더구나 직전 경기 때는 워싱턴까지 부상으로 빠졌다. 내일도 캐셔너블이어서 저는 워싱턴이 직전 경기 사실 잘 못하긴 했는데 뭐 수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댈러스도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더 좀 헐거워진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댈러스는 저는 공격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요즘엔 클리퍼스도 느릿느릿하게 야투도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보기가 제일 좀 적합한 경기인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못하긴 하는데 저는 3.5면은 댈러스의 프레임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하든이 있어가지고 클리퍼스가 완성도 자체는 좋아야지 정상인데 다른 애들이 너무 못 도와주더라고요. 피지컬적인 상태도 댈러스가 좀 낫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언더랑 댈러스의 프레임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대결이에요. 지난번 경기는 125대 125로 골스가 역전승을 했던 경기였었죠. 1쿼터부터 골스를 엄청 묶으면서 샌안토니오가 14점이나 앞서 나갔는데 좀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3쿼터에는 커리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 스테판 커리는 46점을 쏟아 부었어요. 3점 같은 것들이 사실 16개 중에 5개 좋지는 않았지만 많은 포지션 가져가면서 자유투도 많이 뜯어내고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뭐 버틀러가 3점을 7개 중에 5개를 쏟거나 무디도 10개 중에 5개 벤치에서도 다른 애들이 3점 꽤나 꽂아줬어요. 비그린이 엄청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골스가 추격하는 데 이런 3점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제가 여러 차례 샌안토니오에 이제 웬베냐마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인사이드 진입을 되게 좀 버거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골스의 득점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자, 인사이드 빈도가 굉장히 적은 게 눈에 띕니다. 이거는 저는 올 시즌에 이 정도로 본 적이 없는데 참 인사이드 빈도가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시도나 3점으로 쇼부를 봤다. 외곽을 선택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다고 보이는데 자, 샌안토니오는 이날 웬벤야마가 트리플 더블을 했고요. 스테판 캐슬도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캐슬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를 해서 그렇지 이날은 턴오버가 2개밖에 없기도 했거든요. 대신에 웬벤야마가 8개, 팍스가 6개로 팀의 턴오버가 20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팀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이 돼요. 웬벤야마가 3점 같은 것도 조금 꼽치고 공격에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면서 다른 날보다는 괜찮았었거든요. 스테판 캐슬도 23점이면 도움이 충분히 된 거고 하지만 팍스가 저는 너무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샷 셀렉션도 별로였었고 턴오버도 많았었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니까 연속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난번 경기가 얼마나 평균치에서 이게 많이 벗어난 거냐 그런 것들을 다음 경기에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골스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리가 46득점을 한 것도 그렇고 한 쿼터에만 22득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3점 자체는 좀 기복이 있었던 편이다. 그리고 버틀러가 3점을 7개 중에 5개 쏜 거 무디도 10개 중에 5개 이것도 평균치보다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샌안토니오는 캐슬이 평소보다 아주 잘했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 팍스가 저점인 걸로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다시 묻는다면 여전히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윗급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 경기는 골스의 시즌 첫 원정승, 샌안토니오의 시즌 첫 홈패배 이런 거기도 했어가지고 다시 묻는다면 저는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더오버는 많이 애매한데 전 막연하게 그냥 언더보고 있기는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언더보기에 나쁘지 않은 팀이에요. 야투 시도도 적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좋고 골수도 많은 시도를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